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양대학교의 최정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업 생태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다 보시면 우리 직업이나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어떤 시대 어떤 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업 생태계와 또 다른 글로벌 창업 도시들은 어떻게 생성되어 왔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글로벌 창업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워낙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제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스터디를 시작한 게 한 3, 4년 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실생활에 와 있어서 뭐 당연히 지금 스마트카라는 부분들도 현실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로봇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서빙 로봇들은 이제 현실에 와 있어서 많이 실용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나 빅데이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관련 직업, 창업들은 지금 원활히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특히 AI 쪽은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웬만한 AI 가지고는 그 아이템으로 창업 아이템을 냈다가는 별로 선정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AI는 기본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도했던 팀 중에 하나는 AI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AI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쓰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AI가 측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AI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뭐 굉장히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보 기술과 관련해서 정보 기술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1960년대 뭐 PC 컴퓨터가 애니악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IBM이나 그런 인텔들이 시장을 지배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 시기가 지나서 이제 최근 2000년대에는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또 애플 같은 기업들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최근에 2020년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또 그다음에 뭐 그런 TWMC 같은 그런 회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기술의 또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우수한 기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기술은 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또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이 됨으로 해서 창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본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1980년대 이후에 창업한 기업들이 연평균 2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비해서 기존의 그 기업들은 130만 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재 뭐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스타트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한 그래프고 밑에의 이제 적색 부분이 감소된 부분인데요.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옆에서 보시면은 2008년에 저희가 금융위기가 왔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기존 산업에서는 그 일자리가 확 줍니다.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스타트업들은 금융위기나 어떤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하고 있고 계속 뭔가 굴러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거대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유니콘이라는 기업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환율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의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는 1조가 기업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들은 이제 유니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2017년에 3개밖에 없었던 것이 2021년에 1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마켓 컬리부터 시작해서 뭐 리디 당근마켓,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데가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또 무신사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또 작년 올해 이제 등극한 유니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니콘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글로벌 유니콘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체 유니콘의 한 반 이상을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그 유니콘 현황을 좀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유니콘들은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유니콘이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갖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유니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시장 구조가 아직은 그런 그 유니콘을 나타내기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발전이 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창업계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기업은, 이 기업을 좀 정리하는 게 저희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들을 보통 정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을 육성하고 양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창업을 지원해주는 기본적 연한을 7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이후가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창업 준비를 최대한 좀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해라.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또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창업부터 해놓고 이제 막 다른 것들을 창업을 할까 본인의 마음에 결심을 해놓고 하겠다고 해서 창업을 먼저 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래서 1, 2년은 좀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게 이제 3년에서 많은 부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3년에서 7년은 그나마 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초기 년도보다 더 지원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은 7년으로 치지만 이제 7년 이후는 보통 이제 중견 기업 내지는 이런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3년 이내에서도 또 3년을 기준으로 많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해서 최대한 늦게 창업을 해라.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도 그래서 이제 그 창업 이전에 뭐 혁신 창업 교육을 지원해주는 혁신 창업 스쿨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을 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이제 셋업을 한 이후에 창업을 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청년 성공 패키지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끔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좀 보면 이제 GEM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관이 있죠.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냐 했더니, 기본적으로는 창업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창업 기회와 창업 역량이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 결합이 돼서 창업이 일어나더라. 그럼 그것들을 기본 조건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림에서 좀 더 상상이 나오는데요. 인구 구성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혁신을 좀 추구하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업 기회와 역량이 맞물려져서 창업 성과를 나타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의 영역을 좀 보면 창업을 할 때 창업이다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좀 약간 그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을 설립한다라는 용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혁신 창업이라는 것과 이제 뭐 자영업의 창업을 좀 약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시장 검증이 된 모델 중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 낮다라고 하는 것들은 낮다라기보다는 이제 리스크가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의 리스크가 낮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죠. 이미 사업 모델이 명확히 되어 있고 본인들이 조금만 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노력만 좀 더 열심히 하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나 아니면은 기존의 뭐 레스토랑, 뭐 좀 식당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 분야의 전문 영역 분야의 자영업 분야들은 본인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혁신 창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 그렇죠.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니치 마켓, 또 아니 고객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 서비스가 안 되는 영역들이 바로 이제 저희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되나요? 검증이 될 수 있죠. 시장에서 검증이 될 수 있죠. 검증이 되면 이게 스케일업 그 분야로 넘어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켓컬리가 같은 얘기겠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김순아 대표가 처음 창업을 할 때 일반적인 것들은 그 그 배달 서비스가 좀 낮과 저녁에 이루어졌던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불편함 때문에, 뭐 케이스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새벽에 본인들이 낮에 그
고기류를 먹으려고 시켜놨더니 한 여름에 본인이 늦게 퇴근하고 와왔더니 다 상해 있더라. 그럼 이것들이 본인이 어떤 그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니까 새벽에 본인이 출근하기 전에 배달이 돼 있으면 본인이 아침에 해먹고 가든 신선제품 같은 경우에 해먹고 가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든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죠. 지금 새벽 배송으로 용어가 됐지만 그때 처음에 서비스 나왔을 때는 샛별 배송이었습니다. 샛별을 보고 배송한다고 돼서 샛별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마켓컬리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새벽에 누가 그거를 사 먹을까? 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은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점차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모든 대기업들이 따라하는 서비스가 돼서 검증받은 서비스가 됐죠. 검증받은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마켓컬리를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제 상장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쿠팡도 마찬가지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요 범위 안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아까 마켓컬리와 같은 어떤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면서도 그 망할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는 그 분야를 저희는 혁신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에서도 물론 자영업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의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유니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이쪽 스타트업의 그 검증되지 않았지만 높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방향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이 잘 창출할 수 있는 잘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를 뭐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면 저희는 생태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창업 생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밭이 좋아야 곡물이 잘 날 수 있듯이 주변 분위기나 생태계가 좋아야 창업을 원활하게 되고 또 창업된 기업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그 유니콘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기에 창업자나 대학 등 창업 기업 투자자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초기에 정의를 했고요. 일단 쭉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대기란 분은 창업자나 인큐베이팅, 멘토, 뭐 금융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한 단계 좀 진화를 하죠. 출연, 확장, 성숙, 자기재생, 쇠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요? 약간 우리가 그 식물 생태계랑 비슷하죠. 보통 이제 경영학에서 생태계라는 용어 자체가 식물 군집 이론에서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그런 개념들을 적용해서 생태계의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든무어라고 인텔 창업자죠. 고든 무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기업가의 리더십이라든지 인프라, 뭐 정부의 그런 어떤 그 지원, 금융 자본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이제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창업 생태계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가장 합리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이제 에트리의 연구에서 나온 본 이제 모델들을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창업 기업이 그 자본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지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창업을 지원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액션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이거든요.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공급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 회수가 될 수 있는 회수 시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회수 시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한 기업들이 회사가 IPO라고 그러죠. 상장을 해서 나오는 그 타이밍까지가 그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12년 정도가 걸리고 12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것까지 못 가면 그 이상이 걸리면 돈을 집어넣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그럼 선순환이 아니니까 피가 그러면 고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은 평균 회수의 기간이 약 5년에서 6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고 평균 4년에서 한 5, 6년이면 돈이 본인이 넣었던 거에 한 10배 뭐 창업해서 다시 또 회수가 되면 그걸 다시 또 재투자하고 선순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저는 한번 집어넣으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막혀 있다 보면 정부가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선순환이 되면서 투자의 어떤 그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도 엑시트 시장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뭐 저희도 최근에 저희 회사가 투자한 기업도 3년 반 만에 18배 엑시트를 했어요. 1억 집어넣고 3.5년 만에 18억을 만들어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이 좀 저희는 돈 번 거 가지고 다시 또 펀드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위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려면 법률적인 서비스 또 이런 창업 보육 시설 또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또 대기업에서 뭐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또 그 기술을 사준다든지 M&A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생태계의 성공 요인을 보면 뭐 가장 핵심은 사람이죠.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저기 시드라고 그러죠. 초기에 이제 창업해서 돈 첫 투자를 받는 시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바뀝니다. 제가 피벗한다고 그러죠. 시장에서 검증을 받다 보면 계속 이제 그 피벗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능력을 피벗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잡거나 아니면 회사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거나 또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본,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지원, 또 환경, 인프라나 또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제 그 민간 기업 사실은 뭐 스타트업 블링크나 스타트업 진흥 같은 게 민간 기업이에요. 민간 기업인데 얘네들이 그 이 기관에서 각 도시의 창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창업 도시의 혁신 지수를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준을 통해서 세계의 글로벌 인재들이 이 국가로 모입니다. 뒤에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국가에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근데 이제 국내에 인재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나가서 이제 아까 유니콘이 되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계의 인재들과 같이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에는 그 스타트업 링크에는 우리나라가 22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지노미라는 그런 기관에서 보면 2019년도에 20인가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2020년에 16위까지 들어왔다가 올해에는 10위까지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 3년 동안 1위가 어디세요? 박스 한번 보시면 박스 보세요. 1위 샌프란시스코, 2위 뉴욕, 3위 런던. 여기도 실리콘밸리, 뉴욕, 런던이에요. 베이징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런던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 개를 계속하는 이 세 개의 도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창업의 혁신적인 어떤 1, 2, 3위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궁금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스터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실리콘밸리는 너무 잘 아시지만 이걸 이제 창업 관점에서 좀 보시면 실리콘밸리 어딘 줄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그 산타클라라 그 베이 그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그래서 우리나라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제주도의 한 2배 수준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하나의 지역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클러스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그 여기서 우리 지금 포럼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 부류의 이제 미국에는 그 대학 역할이 있죠. 그 공립대학 체계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같이 이제 주립 대학들이 있고 거기에 또 주가 또 직접 관여하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또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각각의 필요한 인력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글에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구글에 탑 엔지니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탑 구글에서도 그 코딩하는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런 코딩을 배운 친구들이 구글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할 협업이 되는 구조가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인력 공급이 워낙에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UC 버클리나 스탠퍼드는 뭐 탑 클래스의 대학들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인재들이 공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두뇌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금융 쪽에 있어서도 세계 벤처 캐피탈들의 그 굉장히 좋은 그 우수한 상위 몇 10% 아래 상위 10% 아래들은 그런 VC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한 VC 투자가 미국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그 큰 국가에서 40% 이상의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VC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정도면 이쪽에서의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의 발굴은 엄청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 또 M&A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쪽 M&A가 이루어지거나 그 스타트업에서 창업이 이루어지거나 거기서 또 이게 그 엑시트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MIT나 스탠포드대에 있는 친구들이 30대 중반에 있는 친구들이 평균 2번에서 3회를 엑시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번 돈 가지고 다시 또 본인이 투자사를 차립니다. 자기 경험치 가지고 투자사를 차려서 다시 또 후배들한테 자기 기록들 전수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M&A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실리콘밸리가 세계 탑 그 창업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Y 컴비네이터나 500 스타트업 이런 탑 클래스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500 그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드랍박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드랍박스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뭐 스트라이프 같은 탑 클래스의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하는 데들이 다 Y 컴비네이터에서 엑셀레이팅을 받고 나온 기업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저희 엑셀레이터 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욕은 우리나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캐나다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그래요. 캐나다보다 그 GDP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 GDP 규모 10위에 달하는 그러면 그 큰 도시가 어떻게 창업에 보통 이게 덩치가 크면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선입관이 있을 텐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그 창업의 2위를 유지하고 있을까라고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2017년, 20년까지 글로벌 창업도시 랭킹에서 연속 2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 2위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와위파커, 뭐 블루 에이런이나 이런 데들이 뭐 탑 그 유니콘 기업들이 발생을 한 그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뉴욕의 금융 월스트리트가 있으니까 금융이 뭐 꽃이죠. 금융 중심지기도 하면서 또 글로벌 접근성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IPO나 M&A의 원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천재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리고 금융업과 IT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이 툴 중에서 이제 실리콘앨리라고 하는데요. 실리콘앨리 지역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창업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약 한 13,0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유니콘들이 나오는 그런 밭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롤러라든지 뭐 모트, 몽고 같은 이제 IT 기업들, 그리고 텀블러나 뭐 미워가 너무 잘 아시죠. 미워가 약간 좀 지금은 기업 평가가 좀 절하됐지만 우리 다 같은 이제 뉴욕 출신의 기업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뉴욕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창업됐는지 봤더니 여기는 1990년대 중반에 경기 침체가 되면서 맨하탄 남쪽에 사무실 공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IT 기업들이 싼 가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창업의 생태계가 형성이 됐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1990년, 2008년대 금융위기를 통해서 실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직을 하면서 그때 다 대학원을 가거나 창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그런 씨앗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이 뉴욕 주변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뉴욕대라든지 그 조금만 더 가면 뭐 보스턴이 바로 옆에 있죠. 하버드, MIT 뭐 이런 데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에서 많은 인력들이 아까 입학해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다 창업 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업한 데들이 유니콘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블룸버그 시장이 이때부터 굉장히 창업에 대해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런 그 지금도 맨하탄 가 보시면 그 코넬테크를 유치해서 엄청나게 잘 지어놨어요. 거기서도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어떤 공급을 원활하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뉴욕이라는 곳 자체가 뭐 너무 젊은이들 너무 가고 싶어하죠. 매년 혁신의 도시, 계속 변화의 도시, 패션의 도시 이런 것들의 그 문화적인 매력이 그래서 변화에 대한 혁신 부분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풍부한 인재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콜롬비아 대부터 시작해서 NYU, 코넬테크
뭐 이런 데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인력이 공급이 되고 또 맨하탄 위치에 이제 하버드, MIT, 예일 등 또 프린스턴 이런 대학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력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앞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싶어하고 우리도 서울에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모여 있듯이 뉴욕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은 뉴욕의 모델들을 많이 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해 준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오픈해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좀 유도하고 있는 정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뉴욕의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런던입니다. 런던은 우리나라의 지금 성수동 지역이랑 좀 태생이 좀 비슷해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시티라는 지역이 뭐 창업에 굉장히 활발한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과거에는 쇼디치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도 치면 그 낙후된 그 공장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격이 싸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창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시스코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시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디지털 비즈니스 아카데미 같은 걸 통해서 스타트업을 확대시키려 노력을 했고요. 퓨처 50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성 유망한 50개 창업 경영을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 또 클러스터 얼라이언스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성장의 문제들을 계속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계속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약간 서울이랑 좀 비슷해요. 스타트업의 약 71%가 런던 테크시티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단점일 수 있지만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서로 시너지가 굉장히 원활하게 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좀 학자들이나 이런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한 영국도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들이 영국의 대부분 다 유럽의 좋은 대학들이 영국에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좋은 인력들이 바로 이제 그 핀테크나 핀테크에 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뉴욕에 또 런던에서 창업을 해오고 또 그런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 2000년대 초반에 여기도 스타트업들이 값싼 임대료를 이제 찾아서 모여들면서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카페나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핫플레이스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핫플레이스가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대기업들이 본사를 다 이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다시 또 본사에 이제 좋은 IT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하고, 또 대기업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퇴직해서 거기서 또 창업하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런던에서는 매시간 새로운 테크 기업이 탄생한다라고 할 정도로 런던도 뭐 굉장히 그 창업에 있어서 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의 디지털 혁명을 선두로 이제 하는 도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시티 자체는 굉장히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겠다. 금융이나 이런 것들, 패션이나 금융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영국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성수동 창업 히스토리가 그 쇼디치의 그런 지역 히스토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성수동 요즘 핫해서 많이 가보셨나요? 성수동 뭐 너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과거에 낙후된 공업 지역이었죠. 그래서 소규모 제조업이나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있어서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냄새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는데, 이때 가까운 이제 강남집 값이 오르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화장품 업체들이나 웨딩 업체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쇼룸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좋은 예쁜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셜 벤처의 타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벤처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예쁜 카페에 찾아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지식사업센터라고 하는 오피스들이 인프라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제 갖춰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객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화공간, 스타트업 공간, 상호작용하면서 문화의 거리, 스타트업의 공간과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불과 4, 5년 만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성동구나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공통적으로 좀 보면 각 그 지역들이 유수한 대학들이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그 대학으로부터 공고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통점으로 저희는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성공적인 기술 창업 생태계를 좀 스터디를 해보니까 결국은 대학을 활용한 기업가 정신이 이제 대학생들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나오고 창업과 멘토 등 다양한 네트워킹이 좀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정부는 초기에는 실패 확률을 좀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에서는 그 중에서 좀 C가 괜찮은 데들을 적극 지원해서 정부가 실패 리스크를 줄여주고 성공한 곳에서는 이제 민간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게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좋겠다라고 이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민간 쪽에서도 저도 지금 알아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금 모태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또 한국의 창업의 그런 성과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창업의 기회, 그 창업의 기회, 또 직업 구직의 기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